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TV입니다. 오늘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중 미니대선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문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듣는 특별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나 산업경제 전문지인 전자신문의 특성을 살려 현재 서울시 산업과 기업 일자리에 대한 해법에도 초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예비 후보를 모셨습니다. 전자신문 정치정책부 김원숙 부장도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가운데 네. 이렇게 또 직접 스튜디오까지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부터 바로 드리겠습니다. 과거 서울시장 10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 서울시장에 나선 배경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박원순 시장의 시정도 저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을 좀 더 참여시키겠다. 이건 민주주의 발전상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시민의 참여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참여로만 치우쳤다라는 점 같은 것이 부정적이겠죠. 사실 잘한 점도 있으시지만 그동안 도시 경쟁력이 후퇴한 것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에 대한 철학에 있어서 조금 이 과거 예전 도시 철학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도시라는 건 도시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애써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사업에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구시대적 도시 철학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가장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이 되는 분은 이제 확실히 미래에 대한 도시 철학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서울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미래로 나아가는 서울시의 모습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 네. 정말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네, 특히나 그렇죠. 이제 부동산 문제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후보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으로 내걸으셨고요. 용적률 해법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층고 제한 35층 층고 제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들 네, 관심이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또 구도심의 미개발 지역 네. 어떻게 좀 개발을 좀 하실 생각인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이제 이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정책을 다시 내놨죠. 그동안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기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드디어 공급 부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 역시 관이 주도하겠다라는 것이 그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원더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더 짓고 싶은 사람들 더 짓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풀 것은 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원더풀 7대 공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 원스톱 심의 서비스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특히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층고 제한 문제, 용적률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도 지역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층고 제한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서울시가 49층까지도 이 허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겠다는 거고 용적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토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보장해드리겠다. 스스로 지금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일종의 수익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이사 대책에서 관주도 네, 이야기가 네. 어떤 포인트였었잖아요. 예. 이 부분을 민간 주도로. 관주도를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는 거고요. 사실상 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지금 토지에 토지가 공급하겠다는 대부분의 토지가 민간 토지입니다. 네. 결국 민간이 동의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현실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효율적이죠. 관이 주다 하면 결국 LH 공사가 공급하는 것이 평당 가격이 더 높습니다. 민간이 하는 것보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단일화 관련된 이슈도 뜨겁습니다. 지금 선거가 구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야당의 박영선 후보와 양자 대결이 되면은 우위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첫 번째 단일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박영선 후보가 1위 후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와 컨벤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이제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쪽은 사실 우상 후보하고 양자 대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쏠림이 이미 박영선 후보로 쏠림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야권 표가 분산되고 있죠. 야권 후보는 무려 6명이나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뭐 3강이라고 하지만 거의 이제 안철수 후보, 그다음 저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일화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단일화 룰 안철수 후보가 정해라. 이런 입장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의 단일 후보가 되면 안철수 후보하고 반드시 단일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박영선 후보에 대한 우위는 역시 박영선 후보는 이 민주당 때문에 생긴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있어서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강점이 되고 민주당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특히 이제 뭐 박영선 후보와 저하고 같이 정치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생각해 오고 그동안의 정책이라든지 그동안의 철학이 녹혀 있는 의정 활동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박영선 후보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부동산의 정책, 부동산의 문제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법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의정 활동을 평가해 보면 저희의 방법이 옳다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뭐 오늘 그런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저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말씀을 드리니까 이자 지원을 말씀을 드리니까 행복해야지 저출산을 극복한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저출산 극복에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복해야지.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지원해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88만 가구밖에 지원 못하는데 더 많은 가구에게 지원해준다 그랬는데 박영선 후보가 저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시던데 문재인 보유국도 말씀하셨는데 모순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 후보님 공약 중 그 미래 부시장직 신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거든요. 출마 선언 당시 4차 산업혁명도 언급을 하셨고요. 많은 후보들 역시 미래 서울의 비전으로 ICT, 디지털, 바이오 그리고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서울시장 어떻게 연결하실 생각이십니까? 4차 산업을 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진대재 장관을 고모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뉴스 봤습니다. 사실은 미래도시 부분에 있어서 진대재 장관께서 상당히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같이 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CES의 주제가 디지털 시티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디지털화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축에서는 무엇을 하냐. 우리 생활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뭐 전통시장에 가보면요. 오늘 아침엔 사실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갔는데요. 이 축산 도소매업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하는 가게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쭤보면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제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디지털화에 성공해서 이것을 잘 구현시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니라 온라인 매장, 그리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매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디지털화 같은 것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디지털 시티라는 것이 산업을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생활의 디지털화를 촉진해주고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부터 서울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 사실 이러한 어떤 컨설턴트 같은 서울시가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하겠다. 그냥 공무원들의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를 모시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뭐 진 장관께서 또 아주 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쪽에서는 뭐또 네, 뭐 독보적인 존재시죠. 고문님, 네. 지금 고문 수락을 예, 하신 고문 거죠? 수락하셨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뭐 미래 산업에 대한 뭐 특별한 역할을 좀 더 이렇게 역할을 세분화해서 모시도록 할 겁니다. 예. 큰 힘이 될 것 같네요. 예, 예, 네, 후보님 입장에서는. 네, 예. 예, 예. 다음 질문 드릴까요? 후보님께서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선심 경쟁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공약의 내용이 잘 안 알려지고 이상하게 기사 제목도 나가고 그러면서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일부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셨는데 이게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민간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거. 그다음에 한쪽은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 그런데 민간 분양까지는 구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집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지상의 아파트 소유권, 건물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임대부 주택을 저는 이것을 궁극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좋아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간 분양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그래도 주거 안정을 시켜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해서 매년 1만 호씩 공급할 예정이고요. 네. 그 1만 호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청년과 신혼부부로 한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의 경우에 저희가 여러 가지 요건을 다 했는데요. 청년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의 그들에게 이 분양권을 주고 이분들에게 초기 3년 대출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 3억까지 최대 5억까지인데요. 그러다 보면 청년이 한번 들어와서 청년으로서 3년 이자를 혜택받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가 돼서 결혼을 하시면 또 3년을 또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아이를 낳으면 또 3년을 거기다 이제 네, 아이까지 네. 낳으면 그래서 최장 9년까지 그랬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혜택이 1억 1,700만 원이라는 계산이고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그 토지 임대부 주택을 1만 호씩 공급했을 때 이렇게 이제 누적돼 갖고 얼마나 예산이 들까를 계산해 봤을 때요. 최대 들어가는 예산이 지금 1년에 400억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서울시 예산이 4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1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네. 부분이 좀 잘못 알려져서 계산이 4,500만 원, 4,500만 원, 나머지 3년 뭐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던데 네. 그 부분을 지금 저는 사실은요. 네. 나경영이라는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 이거는요 미래 세대를 위한 얘기고요. 네. 사실 저출산 문제는요 이 문제 하나로만 해결이 안 되지만 왜 비혼하시는 분들께 왜 비혼을 선택했느냐를 물어보면 남자분들은 1등이 양육부담, 2등이 집입니다. 맞습니다. 여자분들은 1등이 자아실현, 2등이 집입니다. 결국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40만 명 낳던 아이가 그 40만 명 출산이 깨져서 네. 작년에 27만 명 출산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재앙입니다, 재앙. 심각한 부분이죠. 아니 저희가요 많은 인구학자들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민선 2기가 되면 더 많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저희 방송 잘 보시는 정리해 분들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네. 보시는 분들은 예.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시더라도 후보께서 대부분의 구청장과 시의회 지금 여당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도 여당이 다수석을 점하고 있어서 사실 견제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법도 가지고 그러니까 계시죠? 어느 시장이 돼도 이제 저희 쪽에 시장이 되면 저렇게 되겠죠. 네네네. 뭐 옛날에 우리 시장 하셨던 분은 그 당시 우리 당 시의원이 20명밖에 안 돼서 그만두셨다는 말도 있는데 지금 우리 당 시의원 6명입니다. 103명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인데요.
그래서 저는 정치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주당 시의원들하고도 같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국회랑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랑도 같이 해야 되고 때로는 글로벌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님 그 서울시장 임기가 이제 당선된다고 해도 1년이거든요. 그 당선되면 이후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실 의향 그리고 나경원 표 서울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당선되면 당연히 재출마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저는 서울을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 소득 6만 불의 도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평균 소득이 3만 불인데요. 서울은 4만 불입니다. 그래서 서울이 6만 불 도시로 간다. 싱가포르처럼 6만 불 도시가 된다는 것은 많은 외국 기업들이 유치되고 많은 외국인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에 살고 싶은 그런 서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득 6만 불의 도시 서울을 만들고 싶다는 거고 그렇게 한 번 더 당선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싶습니다. 당선되시면 다음 지방선거 때도 네. 그 도전을 네.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예. 네. 많이 코로나19 때문에 서울 시민들 많이 어려운데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이제 선거 과정에서 서울 시민에게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는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저는 일상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으로 출마하면서 멋있는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새 도시 계획, 도시 하시는 분들, 도시공학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화두가 박영선 후보가 들고 나온 다핵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박형준 후보도 15분 도시 얘기하고 했고, 수직정원 많이들 하시는 개념입니다. 전들 그 말씀 안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방향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시민들에게 제일 필요한 거는 내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정말 내 집 앞에 쓰레기가 없는 서울, 먼지 걱정 없는 서울, 냄새 안 나는 서울, 내 일상을 바꿔주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와 함께한 서울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는 특별 대담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